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르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잠시 하시던 일 멈추시고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면서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주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73살 되신 어느 어머님 이야기입니다. 그 어머님은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남편을 위해, 시부모님을 위해, 그리고 동네 이웃들 눈치를 보며 살아오셨습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도 자식들 눈치 보느라 못 드셨고, 가고 싶은 여행도 며느리 눈치 보느라 못 가셨습니다. 심지어는 몸이 아파도 자식들 걱정할까봐 말 한마디 못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이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실려 가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어머님 평생 너무 참고 사셨네요. 몸이 다 망가졌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어머님은 병상에서 하염없이 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 인생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인생이었을까?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신 분 계십니까? 혹시 지금도 자식 눈치, 며느리 눈치, 사위 눈치, 이웃 눈치 보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도 하고 싶은 말을 꾹 참고, 먹고 싶은 것을 꾹 참고, 가고 싶은 곳을 꾹 참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반드시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70대 어르신들 중에서 지금 내 인생을 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답하신 분은 10명 중에 단 2명뿐이었다고 합니다. 나머지 8명은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아직도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고 있다. 내 인생이 아닌 것 같다.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있다. 이런 답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이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70대에 왜 아직도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합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3가지가 달라집니다. 첫째, 왜 우리가 그동안 남 눈치를 보며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아시게 됩니다. 둘째, 지금 당장 내려놓아야 할 마음의 짐이 무엇인지 알게 되십니다. 셋째,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정말 특별한 한 가지 비밀을 말씀드릴 겁니다. 이 비밀을 알고 계신 어르신들은 지금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여러분, 인생을 하루 24시간에 비유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한번 풀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람이 평균 80년을 산다고 했을 때 20대는 하루로 치면 아침 6시 무렵입니다. 이제 막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지요. 30대는 오전 9시 한창 일할 시간입니다. 40대는 낮 12시 정오에 해당합니다. 50대는 오후 3시 하루 중 가장 바쁜 시간이지요. 그럼 60대는 언제일까요? 오후 5시 무렵입니다. 그리고 70대는 오후 7시 무렵이 됩니다. 여러분, 오후 7시가 어떤 시간입니까? 하루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저녁을 먹으며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 아닙니까? 하루 종일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사회를 위해 애쓰셨으니 이제는 내 시간을 즐길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아직도 오전 9시처럼, 정오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 뛰어다니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걸까요? 제가 아는 어느 할아버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올해 75 되셨는데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사셨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부모님 모시느라 결혼해서는 자식들 키우느라, 자식들 다 키우고 나서는 손주들 봐주느라 정신없이 사셨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정말로 나를 위해 쓴 시간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봤는데 손에 꼽을 정도더라고. 그게 너무 서글프더라고.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나도 그런데 하고 고개 끄덕이지 않으셨나요?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요? 왜 우리는 남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바치면서
정작 나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온 시대와 문화에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나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라고 배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가족이 원하는 것을 먼저 하라고 배웠습니다. 내 감정보다 남의 감정을 먼저 살피라고 배웠습니다. 그게 미덕이고 그게 성숙한 어른이라고 배웠지요. 물론 그 가르침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덕분에 우리는 따뜻한 정을 나누며 살 수 있었고 가족과 공동체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가르침이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법은 배웠지만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남에게 베푸는 법은 배웠지만 나에게 주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 법은 배웠지만 내 마음을 지키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우리 어르신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답해 주세요. 당신의 인생은 과연 누구의 것입니까? 자식의 것입니까? 배우자의 것입니까? 부모님의 것입니까? 이웃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오직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단순한 진실을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70대는 인생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70대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식들도 다 컸고 부모님도 대부분 돌아가셨고 직장도 은퇴하셨지요. 이제 처음으로 나만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온 겁니다. 이 귀한 시간을 또다시 남의 눈치를 보며 허비하신다면 정말 아깝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느 할머님은 72살에 처음으로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 자식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엄마, 그 나이에 무슨 그림이에요? 돈 아깝게 왜 그래요? 그냥 집에서 손주나 봐주세요. 예전 같았으면 그 말에 주눅 들어서 그림 배우는 것을 포기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할머님은 달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 돈, 내 시간 내가 쓰는 건데 왜 너희가 뭐라고 해?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그리고 지금 이 할머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3년째 그림을 그리고 계시고 작은 전시회도 여셨습니다. 자식들도 이제는 엄마를 자랑스러워합니다. 우리 엄마가 화가예요 라고 당당하게 말한답니다. 처음에 반대했던 자식들이 이제는 엄마의 가장 큰 팬이 되신 거지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당당하게 내 인생을 살면 처음에는 주변에서 반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모두가 나를 인정하고 존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남 눈치를 보며 살면 오히려 무시당하지만 당당하게 내 길을 가면 존중받게 된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진리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남 눈치를 보며 살아오면서 마음속에 어떤 상처들이 쌓였는지 그 상처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볼 겁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제대로 봐야 치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상처는 바로 하고 싶은 말을 삼킨 상처입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을 꾹 참았던 적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며느리가 서운하게 해도 우리 아들 힘들까봐 참으셨지요. 남편이 속상하게 해도 자식들 앞에서 큰 소리 내면 안 되지 하고 참으셨지요. 친구가 무례하게 해도 오래된 사이니까 하고 참으셨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삼킨 말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없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마음 속에, 그리고 몸 속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어르신들이 자주 겪으시는 가슴 답답함, 소화불량 불면증의 진짜 원인일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런 것을 화병이라고 부르지요. 제가 아는 어느 할머님은 평생 시어머니에게 한마디도 못하고 사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울면서 그러시더랍니다. 내가 한 번만이라도 어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라고 말했더라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울컥했습니다. 두 번째 상처는 가고 싶은 길을 포기한 상처입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에 꿈이 있으셨지요? 하고 싶은 일이 있으셨지요? 가고 싶은 곳이 있으셨지요? 하지만 가족을 위해, 생계를 위해, 의무를 위해 그 꿈을 접으셔야 했습니다. 어느 할아버님은 젊은 시절부터 바다를 너무 좋아하셨답니다. 배를 타고 세계를 돌아다니는 게 꿈이었대요. 하지만 장남이라는 이유로,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이유로 그 꿈을 접으셨습니다. 평생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은퇴하셨는데 이제 70이 넘으니까 배 타러 갈 힘도 없다고 하시며 우시더랍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세 번째 상처는 입고 싶은 옷을 못 입은 상처입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게 정말 큰 상처입니다. 예쁜 옷, 화려한 옷, 젊어 보이는 옷을 입고 싶어도 이 나이에 무슨 남들이 뭐라고 할까? 자식들이 창피해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못 입으셨지요. 옷이라는 게 그저 몸을 가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네 번째 상처는 만나고 싶은 사람을 못 만난 상처입니다. 오래된 친구 보고 싶은 학창 시절, 동창 한 번쯤 다시 만나보고 싶은 첫사랑, 이런 사람들이 누구에게나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 나이에 무슨 친구 자식들이 이상하게 볼까, 배우자가 싫어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연락 한번 못 해보셨지요. 그리워도 참고 보고 싶어도 참고 그러다가 부고 소식을 듣고 후회하셨던 적 한 번쯤은 있지 않으십니까? 다섯 번째 상처. 이게 가장 깊은 상처입니다. 바로 진짜 나를 잃어버린 상처입니다. 여러분, 지금 거울을 보시면 누가 보이십니까?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할머니, 누군가의 할아버지, 이런 모습만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나 자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이 질문 앞에서 당황하십니다. 평생을 다른 사람의 역할로만 살아오셨기 때문에 정작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잊어버리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상처를 치유할 방법이 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려면 먼저 지금까지 짊어지고 오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평생 짊어지고 오신 짐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70대부터는 반드시 내려놓으셔야 할 5가지 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려놓으셔야 할 짐은 자식에 대한 죄책감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자식들에게 죄책감이 참 많으십니다. 내가 더 잘해줬어야 하는데, 내가 돈이 있었으면 더 해줬을 텐데, 내가 공부를 더 시켰으면 더 성공했을 텐데, 이런 생각들 때문에 지금도 자식들 앞에서는 움츠러드시지요. 여러분, 이제 그 죄책감을 내려놓으실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 시대의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완벽하지 않았다고요?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어머님은 아들이 사업에 실패할 때마다 돈을 대주셨다고 합니다. 본인 생활비도 모자라는데 노후 자금까지 헐어서 주셨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아들한테 옷 한 벌 제대로 못 사주었던 게 마음에 걸려서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병이 나셨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쩔쩔 매셨습니다. 그때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엄마, 왜 돈을 다 써버리셨어요? 이제 누가 엄마 병원비 대요? 자식에 대한 죄책감 이제 그만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여유 있게 사시는 것이 오히려 자식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두 번째로 내려놓으셔야 할 짐은 이웃의 시선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친척들이 수군거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남들은 여러분 생각만큼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자기 인생 살기 바쁩니다. 여러분이 무슨 옷을 입든 무슨 음식을 먹든 어디를 가든 하루만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이제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좋으면 그만이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내려놓으셔야 할 짐은 과거의 체면입니다. 우리 세대는 체면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지요. 내가 왕년에 어땠는데, 내가 한때 어떤 자리에 있었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이 나이에도 자존심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르는 것을 물어보지 못하시고 도움이 필요해도 요청하지 못하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체면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게 체면이 아닙니다. 모르면 배우고 필요하면 도움 요청하고 잘못했으면 사과하는 것, 그게 진짜 어른의 체면입니다. 과거의 체면 이제 내려놓으세요. 그 체면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두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내려놓으셔야 할 짐은 완벽한 부모, 완벽한 배우자라는 환상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부모도 없고 완벽한 배우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에게 너무 높은 기준을 강요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환상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은 그냥 사람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그 자체로 충분히 소중합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짐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참으면 된다는 착각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한 번만 참으면 집안이 편해. 내가 한 번만 참으면 자식들이 행복해. 정말로 그럴까요? 제가 한 가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참는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혼자 참아서 만드는 평화는 가짜 평화입니다. 제가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75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떠나신 어머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혼자 여행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으셨답니다. 그러다가 75되시던 해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답니다. 내가 이대로 죽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 그래서 용기를 내셨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기차표를 끊으셨습니다. 젊은 시절에 남편과 신혼여행 계획을 세웠다가 시어머니 병원 때문에 못 갔던 그 바닷가로 가셨답니다. 50년 동안 마음에 품고만 있던 그곳에 드디어 혼자서 가신 겁니다. 바닷가에 도착해서 바다를 보시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지셨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너무 행복해서, 그리고 너무 자유로워서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셨답니다. 이 좋은 것을 왜 그동안 못했을까? 왜 이 나이까지 참기만 했을까? 여러분, 이 어머님의 이야기가 특별한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용기를 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짐을 내려놓으셨다면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로운 습관을 만드셔야 합니다. 당당하게 사시는 어르신들에게는 공통된 7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릴 테니 내일부터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아침에 거울 보며 자기 자신에게 인사하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시고 거울을 보실 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 번만 자신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오늘도 수고한다. 오늘도 잘해보자. 나 오늘도 멋지네. 이런 말 한마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것만 꾸준히 하셔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평생 남에게는 인사하고 격려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한마디도 해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라도 내가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세요. 둘째, 싫은 건 분명하게 싫다고 말하기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어려우실 겁니다. 평생을 좋아요, 괜찮아요, 그러세요로 살아오셨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셔야 합니다. 며느리가 무리한 부탁을 하면 이번에는 힘들 것 같다고 말씀하세요. 친구가 계속 불쾌하게 하면 나는 그런 말이 불편하다고 말씀하세요. 자식이 돈을 달라고 하는데 여력이 없으면 지금은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는 게 관계를 망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진짜로 만듭니다. 셋째, 내 돈은 내가 쓰는 연습입니다. 여러분, 평생 아끼고 모은 돈 누구를 위해 있는 겁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자기 돈을 자기가 쓰지 못하십니다. 자식들 생각, 손주들 생각 때문에 늘 망설이시지요. 이제부터는 내가 번 돈, 내가 모은 돈 당당하게 나를 위해 쓰세요. 맛있는 음식 드시고 싶으면 드세요. 좋은 옷 사고 싶으면 사세요. 여행 가고 싶으면 가세요. 그 돈을 쓰셔도 자식들에게 물려줄 돈이 조금 줄어들 뿐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식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것이 자식들에게 훨씬 큰 축복입니다. 넷째, 취미 하나 이상 갖기입니다. 취미가 없으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평생 일만 하고 가족만 챙기다 보니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게 되셨지요. 이제부터라도 취미를 하나 찾아보세요. 그림, 노래, 춤, 산책, 등산, 독서, 정원, 가꾸기, 요리 뭐든 좋습니다. 잘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시작해 보시면 됩니다. 취미가 있으시면 인생이 풍요로워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취미는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섯째, 새로운 사람 만나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좁아진다고들 하지요. 친구도 하나둘 떠나가고 새로운 사람 만나기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더욱 적극적으로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동네 복지관에 나가보세요.
문화센터에서 강좌를 들어보세요. 종교 활동이나 봉사 활동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해도 조금만 용기를 내시면 좋은 인연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섯째, 매일 나를 위한 시간 30분 확보하기입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딱 30분만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그 시간에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아무 의무도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겁니다. 차 한 잔 마시며 창밖 보기 좋아하는, 음악 듣기, 일기 쓰기 좋아하는, 책 읽기 뭐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것입니다. 30분이 여러분의 하루를 지켜주고 마음을 지켜줍니다. 일곱째, 감사 일기 쓰기입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그날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이웃이 반갑게 인사해줬다. 맛있는 된장찌개를 먹었다. 이런 것들이요. 감사일기를 쓰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불평 대신 감사가 많아지고 마음이 점점 평온해집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도 감사일기가 우울감을 줄이고 행복감을 높인다고 합니다. 그럼 실제로 이런 변화를 실천하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몇 분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건강이 좋아진 어느 할아버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고혈압, 당뇨,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72 되시던 해에 결심을 하셨답니다. 이제부터는 내 마음에 솔직하게 살자고요. 어떻게 바뀌셨을까요? 먼저 싫어하던 모임에 안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대신 진짜 좋아하는 분들만 만나셨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나니까 혈압이 정상 가까이 떨어졌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으시더랍니다. 할아버님이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의사 선생님, 마음의 병을 고치니까 몸도 낫네요. 두 번째 이야기는 가족 관계가 오히려 더 좋아진 어느 어머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며느리 눈치를 보며 사셨답니다. 그런데 70세에 달라지셨습니다. 며느리가 오면 나는 오늘 이게 먹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며느리가 서운하게 하면 그 말은 좀 속상했다고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도 당황했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어머님, 요즘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저도 편해요. 놀라우시죠? 솔직해지니까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진 겁니다. 가면을 쓰고 만나는 관계는 진짜 관계가 아닙니다. 맨 얼굴로 만나야 진짜 정이 생깁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새로운 친구가 생긴 어느 할머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시고 외로움에 힘들어 하셨답니다. 그러다가 우울증까지 오셨다고 합니다. 그때 이 할머님이 용기를 내서 동네 복지관에 나가셨답니다. 그렇게 한 분, 두 분 친구가 생기면서 지금은 친구들과 매주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여행도 다니신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자존감을 회복한 어느 할아버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은퇴 후에 자존감을 완전히 잃어버리셨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봉사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지역 어린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봉사였지요. 지금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직장 다닐 때보다 지금이 더 보람이 있어요. 자존감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갈 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네 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분들이 특별한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어르신들이십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부터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하셨고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로 들어가기 전에 내일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작은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하루 나를 위한 선택 1가지 하기입니다. 둘째, 거절에 한마디 연습하기입니다. 셋째,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3가지 적어보기입니다. 종이와 펜을 준비하시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3가지를 적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70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남 눈치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당당하게 사시면 오히려 모두가 여러분을 존중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여러분다운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주세요.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등산 다니시던 친구분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소식, 건강하시던 옆집 어르신이 몇 달 사이에 몰라보게 쇠약해지신 모습, 그리고 문득 거울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신 적은 없으신가요? 나도 이제 준비를 해야 하는 건 아닐까?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한국보건당국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60살 이후의 건강은 유전이나 운이 아니라 평소의 생활 습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하시느냐에 따라 10년 뒤 여러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몸에 좋다고 믿으시면서 하시는 행동들이 실제로는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전혀 모르신 채로 말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60살 이후로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7가지 행동입니다. 이 7가지 중에서 단 한 가지만 고치셔도 여러분의 건강 수명은 놀랍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시고 오히려 반대로 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특히 5번째 이야기, 이건 반드시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어르신들께서 이걸 건강에 좋은 습관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계시거든요. 홈쇼핑에서도 나오고 옆집 아주머니도 권하시고 심지어 자녀분들까지 사다 주시는 것. 그런데 이게 오히려 몸을 망치고 계신다면 정말 충격이시겠죠.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편하게 앉으셔서 차 한 잔 드시면서 천천히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앞으로 20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처럼 무리하게 운동하시는 것.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분 주변에 계신가요? 60 중반이신데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2시간씩 등산을 하시는 분. 젊을 때부터 운동을 좋아하셔서 지금도 아령을 들고 팔굽혀펴기를 하시는 분. 물론 운동은 정말 좋은 습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60 이후의 몸은 50살 때의 몸과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올해 68살이신데요. 평생 등산을 즐기신 분이셨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안 다녀보신 산이 없을 정도였죠. 그런데 60이 넘으시면서도 여전히 주말마다 험한 산을 오르셨습니다. 자식들이 말려도 나는 아직 괜찮다 이러시면서 말이죠. 그런데 지난해 여름 결국 무릎이 버티지 못했습니다. 하산 중에 무릎에 극심한 통증이 오셨고 병원에 가보시니 연골이 거의 다 닳아 있었던 겁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이미 오래전부터 신호가 왔을 텐데 왜 이제 오셨냐고 하셨답니다. 결국 이 어르신은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시게 됐고 좋아하시던 등산은 영영 못하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나이에 맞는 운동 강도를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60이 넘으시면 근육은 1년에 1%씩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관절의 연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다르면 다시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시고 젊을 때처럼 무리하시면 관절이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운동을 하지 말라는 말이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60 이후에는 운동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하루에 30분에서 45분 정도 가볍게 걷기. 숨이 약간 찰 정도면 충분합니다. 둘째, 일주일에 2-3번은 근력 운동. 무거운 덤벨이 아니라 가벼운 무게로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셋째, 무릎에 부담이 가는 운동은 피하시기. 대신 추천드리는 운동은 평지 걷기 수영, 실내 자전거, 그리고 스트레칭입니다. 특히 수영은 관절에 부담이 거의 없으면서도 전신 근육을 다 쓸 수 있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하나, 운동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최소 10분 이상은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젊을 때는 바로 운동해도 괜찮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육과 관절이
충분히 풀려 있어야 다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끼니를 거르시거나 극단적으로 적게 드시는 것.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자주 하시지 않나요? 나이 들면 적게 먹어야 해. 많이 먹으면 살찌고 성인병 생겨. 아침은 건너뛰어도 괜찮아. 저녁은 아예 안 먹는 게 건강에 좋대. 이런 말씀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물론 젊을 때는 과식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적게 드시라는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예순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부터는 오히려 잘 드셔야 합니다. 특히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근감소증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근감소증 영어로는 사르코페니아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근육이 줄어드는 병입니다. 이게 왜 무서우냐? 근육이 줄어들면 넘어지기 쉬워집니다. 낙상으로 골절이 되면 누워만 계시게 되고, 그러면 치매도 빨리 오고 전체적인 건강이 무너집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65살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낙상으로 인한 골절 후 1년 안에 건강이 크게 악화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근육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는 또 다른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62살 때부터 건강을 챙기시겠다고 다이어트를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은 과일만 드시고 점심은 샐러드, 저녁은 아예 안 드시는 식으로요. 처음에는 살도 빠지시고 기분도 좋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서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오르실 때 힘이 없으시고, 장 보러 가시면 금방 지치시고, 나중에는 반찬통을 드시는 것도 힘드셨다고 합니다. 결국 병원에 가보시니 근감소증의 골다공증까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답니다. 여사님, 지금 젊은 여성 몸이 아니에요. 지금 여사님 몸은 영양이 부족해서 근육이랑 뼈를 갉아먹고 있는 상태예요. 라고 말이죠. 그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전문가들이 권하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예순 이후에는 하루에 체중일, 킬로그램당 단백질 1.2g 정도는 드셔야 합니다. 특히 아침 식사, 이건 절대 거르시면 안 됩니다. 밤사이에 우리 몸은 단백질을 많이 소모합니다. 아침에 이걸 보충해주지 않으면 근육이 계속 줄어듭니다. 빵 한 조각이라도, 우유 한 잔이라도, 달걀 하나라도 꼭 드세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물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나이가 드시면 갈증을 잘 못 느끼십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탈수 상태가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에 최소 6잔에서 8잔 정도는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무엇을 드셨나요? 단백질은 충분히 드셨나요? 혹시 커피 한 잔에 토스트 한 조각으로 때우지는 않으셨나요? 만약 그러셨다면 오늘 저녁부터라도 꼭 바꾸셔야 합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달걀 하나라도 더 드셔주세요. 그게 여러분의 10년 뒤를 바꿉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회적 관계를 끊으시고 혼자 지내시는 것. 이것도 정말 위험한 습관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까지 들으셨습니다. 운동, 그리고 식사.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챙기셔도 여러분의 건강 수명은 이미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생각 자주 하시지 않나요? 나이 드니까 사람 만나는 게 귀찮다. 약속 나가려면 피곤하다. 그냥 집에서 혼자 있는 게 편하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젊을 때처럼 힘이 넘치는 것도 아니고 사람 만나면 돈도 들고 신경 쓸 것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외로움이 몸에 얼마나 해로운지 아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무려 85년 동안 7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삶을 추적한 연구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성인 발달 연구라고 불립니다. 이 연구의 결론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정말 충격적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신 분들의 공통점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유전자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외로움은 담배를 하루에 15갭이 피우시는 것과 비슷한 정도로 몸에 해롭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외로움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높이고 혈압을 올리고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크게 높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은퇴 전에는 정말 활달하신 분이셨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으시고 동료들과 사이도 좋으셨고요. 그런데 60살에 은퇴하시고 나서부터 조금씩 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출근 안 해도 된다는 게 좋으셨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텔레비전 보시고 밥 드시고 낮잠 주무시고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점점 이상해지셨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지시고 옷 갈아입는 것도 귀찮고 씻는 것도 귀찮으시고요. 예전 회사 동료가 전화해도 나중에 보자 이러시면서 미루기만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전화도 오지 않게 됐습니다. 그렇게 3년쯤 지났을 때 가족들이 이상한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방금 전에 하신 일을 기억 못하시고 날짜 감각도 흐려지셨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경도인지장애, 그러니까 치매, 초기 단계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외로움과 무기력이 뇌를 빠르게 노화시킨 것 같다고 하셨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일 같으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 중 혼자 사시는 분들의 수는 계속 늘고 있고 고독감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이런 분이 한두 분은 계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라도 관계를 다시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첫째,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누군가와 약속을 잡으세요. 둘째, 동네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꼭 참여해 보세요. 노래교실서, 예교실, 컴퓨터 교실, 요가 교실. 셋째, 종교 활동이나 봉사 활동을 하시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넷째, 자녀분이나 손주들에게 먼저 연락하세요. 다섯째,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 다 보신 후에 꼭 한 분께 연락을 해보세요. 오랜만이야, 잘 지내지,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꿉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수면 시간을 가볍게 여기시는 것. 이것도 정말 많은 어르신들께서 놓치고 계신 부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드니까 잠이 안 와. 새벽 3시면 눈이 떠져. 뭐 늙으면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말씀 정말 자주 들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오해입니다. 영어 이미터 프롬프트, a calm, realistic illustration in Korean webtoon style. An elderly Korean woman sitting on the edge of her bed in the dim early morning hours, her shoulders slightly slumped as she stares quietly at the floor. Subtle wrinkles, realistic aging details, quiet weariness from chronic poor sleep. Simple Korean bedroom, with a modest wooden wardrobe and plain curtains softly lit by pre-dawn light. Warm but slightly heavy atmosphere of accepting sleeplessness as normal aging. Muted pastel colors, low saturation, soft blue-gray dawn lighting, realistic shadows, clean line art with soft coloring, webtoon-style rendering. Slice-of-life mood, documentary-like, illustration, grounded and sincere. No text, no captions, no speech bubbles, no written words, no text at the bottom of the image. Pure illustration only. No typography, no symbols, not cute, not exaggerated. 죄송합니다. 51번 태그에 오타가 있었습니다. 수정해서 다시 올립니다. 50일. 한국어 번역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드니까 잠이 안 와. 새벽 3시면 눈이 떠져. 뭐 늙으면 다 그런 거 아냐. 이런 말씀 정말 자주 들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오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 드시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60 이후에도 최소 7시간에서 8시간은 주무셔야 한다고요. 나이가 드셔도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수면 시간은 크게 줄지 않습니다. 다만 잠드시는 능력이 떨어질 뿐입니다. 그런데 왜 수면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혹시 뇌 청소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 뇌는 하루 종일 일하면서 노폐물을 쌓아둡니다. 이 노폐물 중에 하나가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언제 이 노폐물을 청소할까요? 바로 깊은 잠에 빠졌을 때입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
뇌는 활발하게 청소 작업을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깨끗하게 뇌를 씻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수면이 부족하시면 이 청소가 제대로 안 됩니다. 노폐물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이 부족하신 분들은 충분히 주무시는 분들에 비해 치매 위험이 훨씬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 수면 부족은 심혈관 질환, 당뇨, 우울증, 면역력 저하, 이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66살 되신 분인데요. 10년 가까이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밤에는 2~3시간밖에 못 주무시고 새벽이면 눈이 떠지시고 낮에는 피곤하셔서 텔레비전 보시다가 꾸벅꾸벅 조시고 가족들이 병원 가보시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이 나이 되면 다 이래. 약 먹으면 더 나빠져. 그냥 참으면 돼. 그러시면서 계속 방치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약속 시간을 자꾸 잊으시고 가스불을 켜놓으신 채로 나가시고 며칠 전에 만난 손주 이름이 생각 안 나신다고 하셨답니다. 결국 가족들이 모시고 병원에 갔더니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장기간의 수면 부족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고 하셨답니다. 만약 10년 전 불면증을 가볍게 보지 않으시고 바로 치료하셨다면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여러분,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잠은 우리 몸과 뇌가 스스로를 고치고 청소하는 가장 중요한 치료 시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잘 주무실 수 있을까요? 첫째, 잠자리에 드시는 시간을 일정하게 지키세요. 매일 밤 11시에는 반드시 잠자리에 드시는 습관을 만드세요. 주말에도 똑같이요. 우리 몸은 규칙을 좋아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주무시면 자연스럽게 수면 리듬이 만들어집니다. 둘째,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텔레비전과 휴대폰을 멀리 하세요. 이런 화면에서 나오는 파란 빛은 우리 뇌를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셋째, 낮잠을 잘 활용하세요. 낮잠은 짧게 주무셔야 좋습니다. 20분에서 30분이 딱 좋습니다. 1시간 이상 주무시면 밤잠을 방해합니다. 넷째,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는 따뜻한 물로 샤워하시거나 따뜻한 우유 한 잔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잠이 오지 않으실 때 억지로 누워 계시지 마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불면증이 오래 가시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혼자서 참지 마세요. 5번째 이야기입니다. 몸에 좋다는 건강식품이나 영양제를 무분별하게 드시는 것,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건강식품이나 영양제가 몇 종류나 있으신가요? 한번 세어보세요. 비타민C, 비타민 D, 종합 비타민, 오메가3, 글루코사민 밀크시슬, 프로폴리스, 홍삼 녹용, 칼슘, 마그네슘, 루테인, 유산균. 혹시 이 중에 5가지 이상 드시고 계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10가지 이상 드시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건강식품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 몸에 좋은 거니까 부작용이 없다. 자연에서 온 거니까 괜찮다. 이런 믿음 정말 흔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정말 큰 오해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군강에 64살이신데요. 건강에 정말 관심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텔레비전 홈쇼핑에서 좋다는 거 나오면 다 사셨고요. 친구들이 이거 좋다더라 하면 또 사셨고요. 자녀분들이 선물로 사다 드리는 것도 다 드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세어봤는데 이 여사님이 드시고 계신 영양제가 무려 15가지였습니다. 아침에 7가지, 점심에 4가지, 저녁에 4가지 이러시면서 여사님은 자부심이 대단하셨습니다. 나는 이거 다 먹으니까 아픈 데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의 3배 넘게 올라가 있었던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물으셨답니다. 여사님, 술 많이 드세요? 여사님은 당황하셨죠. 저는 술은 한 방울도 안 마십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럼 영양제나 건강식품 많이 드시나요? 여사님이 그동안 드시던 영양제 목록을 말씀드리자 의사 선생님이 한숨을 쉬시면서 말씀하셨답니다. 여사님,
지금 드시는 영양제들이 여사님 간을 괴롭히고 있어요. 당장 다 끊으세요라고요. 결국 여사님은 영양제를 대부분 끊으셨고 몇 달 후에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으신 겁니다. 내가 건강하려고 먹던 게 오히려 내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구나라고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영양제도. 결국은 우리 몸이 소화하고 분해해야 하는 물질입니다. 이걸 처리하는 장기가 바로 간입니다. 영양제를 너무 많이 드시면 간이 쉴 틈이 없습니다. 결국 간이 지쳐서 망가집니다. 특히 60 이후에는 간 기능이 젊을 때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둘째, 영양제끼리 서로 부딪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칼슘과 철분을 같이 드시면 서로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비타민 K와 혈액 응고를 막는 약을 같이 드시면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모르고 여러 가지를 섞어 드시면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고혈압 약이나 당뇨, 약 같은 처방약과 함께 드시면 안 되는 건강식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호작용은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넷째, 홈쇼핑이나 지인 추천으로 드시는 제품 중에는 성분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영양제는 다다익선이 아닙니다. 적을수록 좋습니다. 둘째, 영양제를 새로 시작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셋째, 건강검진하실 때 드시는 영양제 목록을 모두 적어서 가져가세요. 넷째, 가장 좋은 영양소는 사실 음식에서 오는 영양소입니다. 채소, 과일, 생선, 견과류, 콩, 이런 자연식품에서 오는 영양소가 어떤 영양제보다도 훨씬 좋습니다. 다섯째, 광고나 홈쇼핑 말만 믿지 마세요. 오늘 영상 보시고 집에 가셔서 드시는 영양제 다 꺼내놓아 보세요. 그리고 진짜 필요한 건지 하나하나 따져보세요.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감정을 참으시고 스트레스를 쌓아두시는 것. 이게 여러분 몸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어르신들 세대는 감정을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우면서 사셨습니다. 남자는 울면 안 된다. 여자는 참아야 한다. 싫어도 웃어야 한다. 힘들어도 내색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씀 정말 많이 들으시면서 살아오셨죠. 물론 이런 인내심이 우리나라를 이만큼 성장시킨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참고 견뎌주신 덕분에 우리 자녀들이 지금처럼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건 정말 감사드릴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60 이후에도 계속 감정을 억누르시면 몸이 견뎌내지 못합니다. 우리 몸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게 있습니다. 코르티솔이라고 부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호르몬이 나옵니다. 짧게 나왔다가 사라지면 괜찮습니다. 문제는 만성적으로 계속 나올 때입니다. 코르티솔이 오랫동안 높게 유지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혈압이 올라갑니다.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염증이 늘어납니다. 심지어 뇌세포까지 손상됩니다. 한마디로 스트레스가 여러분 몸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 중에 화병이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화병, 이거 그냥 마음의 병이 아닙니다. 실제로 몸의 병입니다. 가슴이 답답하시고 얼굴이 화끈거리시고 소화가 안 되시고 잠이 안 오시고, 이런 증상들이 모두 오래 쌓인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68살이신데요. 평생 참고 사신 분이셨습니다. 시어머님 모시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남편분께도 하고 싶은 말씀 다 못하시고 자녀분들 뒷바라지 하시느라 본인 인생은 뒷전이셨죠. 그러다 보니 가슴 한쪽이 늘 답답하셨답니다. 그런데 3년 전 갑자기 가슴에 심한 통증이 오셨습니다. 병원에 가보시니 협심증이었습니다. 여사님은 처음에는 상담을 거부하셨습니다. 내가 무슨 정신과 환자도 아닌데라고요. 그런데 자녀분들의 설득으로 결국 몇 번 받으셨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가슴 답답함이 많이 좋아지셨답니다. 평생 참아오셨던 감정들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털어놓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감정은 쌓아두시는 게 아닙니다. 흘려보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몸이 삽니다. 그럼 어떻게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첫째,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배우자, 친한 친구,
형제자매 자녀, 누구든 좋습니다. 둘째 일기를 써보세요. 글로 쓰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에 10분만 오늘 있었던 일과 기분을 적어보세요. 셋째, 몸을 움직이세요. 스트레스가 쌓이시면 산책을 나가시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세요. 몸을 움직이면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넷째, 취미를 가지세요. 음악 감상, 독서, 서예, 그림 그리기, 화초 키우기, 요리, 뭐든지 좋습니다. 여러분이 푹 빠질 수 있는 일 하나만 있어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하나. 혼자서 감당하시기 힘들 정도로 우울하시거나 불안하시면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이건 부끄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최근 한 달 동안 진심으로 크게 웃어보신 적 몇 번이나 되시나요? 만약 떠오르는 기억이 별로 없으시다면 지금부터라도 바꾸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이야기입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괜찮겠지 하시면서 그냥 넘기시는 것. 이것도 정말 많은 어르신들께서 하시는 실수입니다. 여러분, 건강검진 꼬박꼬박 받으시나요? 혹시 이런 분들 계시지 않으신가요? 나는 아픈 데가 없으니까 검진 안 받아도 돼. 검진 받으면 오히려 병이 나와서 걱정만 늘어. 나이 드셔서 병 하나쯤 있는 건 당연한 거지 뭐. 이런 말씀 주변에서 많이 들리지 않으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예전에는 이런 마음 이해했습니다. 검진 받으러 가는 것도 귀찮고 괜히 나쁜 결과 나오면 마음만 무거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큰 착각입니다. 예순 이후에 건강검진을 소홀히 하시는 것은 집에 불이 났는데 문을 닫고 모르는 척 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기 발견은 생명을 구하고 늦은 발견은 인생을 바꾼다라고요. 예를 들어 같은 암이라도 초기에 발견하시면 완치율이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말기에 발견하시면 치료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이 차이가 바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67살이신데요. 평소에 건강검진을 정말 싫어하셨습니다. 검사하는 것도 무섭고 혹시 뭐가 나올까봐 두려우셔서 1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녀분들이 강제로 건강검진을 잡아드렸습니다. 어머니, 이번 한 번만이라도 받아보세요 하시면서요. 처음에는 싫다고 버티셨지만 결국 검진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장에서 작은 용종이 발견됐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아직 초기 단계라서 간단한 시술로 제거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몇 년만 더 방치하셨다면 암으로 발전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답니다. 여사님은 그날 정말 많이 우셨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아니었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 후로 여사님은 누구보다 열심히 건강검진 받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남의 일 아닙니다. 주변을 잘 살펴보시면 조기 발견으로 살아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반대로 늦은 발견으로 안타까운 일을 겪으신 분들도 계시죠. 그 차이는 바로 검진을 제때 받으셨느냐 아니었느냐입니다. 그럼 예순 이후에는 어떤 검사를 받으셔야 할까요? 첫째, 국가에서 제공하는 국가건강검진. 이거 꼭 받으세요. 2년에 한 번씩 받으실 수 있고 대부분 무료이거나 아주 저렴합니다. 공단에서 안내장이 오는데 그거 버리지 마시고 꼭 활용하세요. 둘째, 암검진.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이런 주요 암들은 국가에서 무료나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검진을 지원해 줍니다. 특히 예순 이후에는 암 발생률이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 검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안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셋째, 심혈관계 검사. 심전도 심장 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같은 검사도 꼭 받으시길 권합니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쓰러지십니다. 검사로 미리 발견하시면 충분히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넷째, 안과와 치과 검진. 이것도 잊지 마세요. 눈은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이런 병들이 조용히 진행됩니다. 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잇몸병을 방치하시면 이가 빠지는 것은 물론이고 심장 질환 위험까지 올라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다섯째, 뼈 검사. 한번 골절이 생기시면 회복이 정말 오래 걸리고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팁 하나. 검진 결과가 나오시면 반드시 결과 상담을 받으세요. 많은 분들이 결과지만 받으시고 끝내십니다. 그런데 그 숫자들이 무슨 뜻인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관리해야 할 부분이 뭔지, 이런 것들은 의사 선생님과 직접 상담하셔야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진에서 뭔가 발견되셨다면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발견된 건 축복입니다. 미리 발견되었기 때문에 치료할 수 있는 겁니다. 숨기지도 미루지도 마시고 의사 선생님 말씀 따라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세요. 여러분, 건강검진은 돈을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투자하시는 겁니다. 오늘 영상 다 보신 후에 달력을 펼쳐보세요. 이번 달 안에 건강검진 예약을 꼭 잡아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이야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 영상을 함께 봐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드린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젊은 시절처럼 무리하게 운동하지 마세요. 둘째, 끼니를 거르지 마세요. 셋째, 혼자 지내지 마세요. 넷째, 잠을 가볍게 보지 마세요. 다섯째, 영양제와 건강식품을 무분별하게 드시지 마세요. 여섯째, 감정을 참지 마세요. 일곱째, 건강검진을 미루지 마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실천 숙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숙제, 오늘 저녁 식사에 단백질 반찬 하나를 꼭 챙겨 드세요. 두 번째 숙제, 이번 주 안에 오랫동안 연락 못했던 사람 한 분께 먼저 전화를 걸어보세요. 세 번째 숙제, 오늘 영상 다 보신 후에 집에 있는 영양제를 전부 꺼내놓고 목록을 적어보세요. 네 번째 숙제, 달력을 보시고 이번 달 안에 건강검진 예약을 잡으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 이건 운이 아닙니다. 유전도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60 이후의 인생, 이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인생의 시작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실 차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은 분명히 다르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과 반대로 60 이후에 반드시 드셔야 할 음식 7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많은 어르신들이 마음속에 품고 계시지만 쉽게 꺼내지 못하셨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은 불편하실 수도 있고 조금은 서운하실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분명히 마음이 편해지시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지실 겁니다.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면서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어머님으로부터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72살 되신 이 어머님은 아들 내외가 결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한 번도 불러주지 않아서 늘 서운한 마음을 품고 계셨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걸어 엄마 이번 주말에 집에 놀러 오세요 라고 했답니다. 이 어머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며칠 전부터 며느리 좋아할 반찬을 만들고 손주 용돈도 준비하고 새 옷도 꺼내 입으셨답니다. 그런데 막상 아들 집에 도착하시니 분위기가 이상했답니다. 며느리는 겉으로는 웃으면서 반기는데 눈빛이 어쩐지 불편해 보였답니다. 어머님은 애써 모른 척하시고 준비해간 반찬을 꺼내 놓으셨는데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어머님, 저희도 김치 있는데 이걸 또 가져오셨어요. 이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답니다. 그래도 꼭 참으시고 웃으셨지요. 점심을 먹고 나서 이 어머님은 손주랑 놀아주시려고 장난감을 꺼냈는데 며느리가 와서 어머님의 공부할 시간이에요 라며 손주를 방으로 데려가 버렸답니다. 어머님은 거실에 덩그러니 혼자 남겨지셨지요. 아들은 자기 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었고 며느리는 손주랑 방에 들어가 버렸으니 이 어머님은 몇 시간 동안 혼자 TV만 보시다가 결국 일어나셨답니다.
집으로 돌아오시는 길버스 안에서 눈물이 계속 흐르셨답니다. 집에 도착하셔서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주무시고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하셨답니다. 내가 왜 거길 갔을까? 안 갔으면 이런 마음 안 들었을 텐데.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아들이 불러도 잘 가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대신 이렇게 마음을 고쳐 먹으셨답니다. 자식 집은 이제 내 집이 아니구나. 내가 찾아갈 곳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신 분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자식 집에 갔다가 서운한 마음으로 돌아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도 우리 자식이 왜 나를 자주 부르지 않을까 섭섭하신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반드시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결혼한 자녀가 있는 60대에서 70대 어르신들 중에서 자식 집에 다녀온 후 오히려 마음이 불편했다고 답하신 분이 10분 중에 6분이나 되셨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며느리와 사위들에게 시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이 집에 오시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10명 중 7명이 부담스럽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르신들도 불편하고 며느리 사위도 부담스럽다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방문일까요? 우리는 왜 서로가 불편한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결코 자식을 멀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들과 더 오래, 더 깊이, 더 따뜻하게 사랑하기 위한 지혜를 나누려는 겁니다. 거리를 두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관계가 오래 갑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거리를 두었는데 오히려 자식이 더 자주 찾아오게 되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정말 특별한 한 가지 원칙을 말씀드릴 겁니다. 이 한 가지 원칙만 지키셔도 여러분과 자식 부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먼저 여러분께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결혼하고 나면 그 집은 누구의 집일까요? 아들이 살면 아들 집일까요? 아닙니다. 며느리가 살면 며느리 집일까요? 그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그 집은 바로 새로 태어난 가족의 집입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만든 새로운 가정, 그 가정이 주인인 집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새가 둥지를 떠나는 이야기를 아시지요? 어미새는 새끼를 정성껏 키웁니다. 먹이도 물어다주고 추우면 품어주고 비가 오면 날개로 막아줍니다. 그러다가 새끼가 다 크면 어떻게 할까요? 어미새는 둥지에서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그 새끼가 자기 짝을 만나서 새로운 둥지를 짓지요. 그럼 어미새가 그 새로운 둥지에 매일 놀러 갈까요? 아닙니다. 어미새는 자기 자리로 돌아와 자기 삶을 삽니다. 그게 자연의 순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떤가요? 자식이 결혼해서 나갔는데도 여전히 자식 집을 내 집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언제든 불쑥 찾아가도 되고 언제든 잔소리해도 되고 언제든 간섭해도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자식이 결혼하면 세 가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째, 법적으로 새로운 가정이 만들어집니다. 아들이나 딸은 이제 여러분의 자식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둘째, 생활의 중심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전에는 부모님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배우자와 자녀가 중심이 됩니다. 이건 자식이 부모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가정을 이루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변화입니다. 셋째, 공간의 주인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사는 집이지만 그 집의 인테리어 생활 방식 규칙은 아들 부부 두 사람이 함께 만든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던 그 아들의 공간이 아닙니다. 제가 또 하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5세 어머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아들이 결혼한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아들 집을 친정 드나들듯 다니셨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반찬을 들고 가셨고 때로는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가셨지요. 그분은 그게 엄마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머님이 평소처럼 아들 집에 가셨는데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답니다. 당황해서 아들에게 전화하셨더니 아들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엄마, 죄송해요. 이제 미리 연락 주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들으신 어머님이
얼마나 충격이셨을까요? 집에 돌아오시는 길에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면서 하염없이 우셨답니다. 여러분, 이 어머님이 정말로 잘못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그저 자식 집이 여전히 내 집인 줄 아셨을 뿐입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이 넘치셨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방향을 잘못 잡으면 오히려 상처가 됩니다. 결혼한 자식의 집은 이제 여러분의 집이 아니라 자식 부부가 함께 만든 새로운 성입니다. 그 성에 들어갈 때는 손님처럼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서운하시겠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편하신 것과 자식 부부가 편한 것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께는 아들이지만 그 아들 옆에는 며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께는 딸이지만 그 딸 옆에는 사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들 집에 가서 편하게 쉬시는 동안 며느리는 긴장해서 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딸 집에서 편하게 드러누워 계시는 동안 사위는 어색해서 자기 방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편하다고 상대방도 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세대는 내 집처럼 편하게 계세요라는 말을 들으면 정말 내 집처럼 편하게 계셨지요. 하지만 그 말은 대부분 예의상 하는 말입니다. 진짜로 내 집처럼 계시면 며느리, 사위는 속으로 한숨을 쉽니다. 여러분의 인생 경험에 비추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젊은 시절에 시어머니가 친정 어머니처럼 시댁에 자주 오셨을 때 얼마나 부담스러우셨습니까? 여러분의 장모님이나 시아버님이 예고 없이 찾아오셨을 때 얼마나 긴장하셨습니까? 그 마음을 지금 며느리와 사위가 느끼고 있는 겁니다. 시대는 달라졌지만 인간의 본성은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식 집을 너무 자주 방문하면 반드시 생기는 5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이 갈등들을 알고 계시면 왜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훨씬 분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갈등은 며느리 사위의 숨막힘입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여러분의 자식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자란 사람도 아닙니다. 성인이 되어서야 처음 만나 가족이 된 사람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시부모, 장인, 장모가 편할 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주셔도 아무리 다정하셔도 기본적으로 어려운 존재입니다. 자신의 부모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식 집에 자주 가시면 며느리나 사위는 자기 집에서조차 편하게 쉬지 못합니다. 집에 오자마자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소파에 드러눕고 텔레비전 크게 틀고 싶은데 시어머니가 와 계시면 그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안정하게 앉아 있어야 하고 화장도 못 지우고 말도 조심해야 하고 심지어 부부 사이에 애정 표현도 못합니다. 이게 몇 시간이면 괜찮지만 며칠씩 이어지면 정말 숨이 막힙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어머님 좀 불편해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속으로만 참고 또 참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남편에게 터집니다. 당신 어머님 또 언제 오셔? 왜 우리 집에 이렇게 자주 오시는 거야? 부부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느 며느님의 인터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시어머님이 오시는 게 싫은 게 아니에요. 시어머님이 오실 때마다 제가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정말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며느리도 자기 집에서는 자기답게 살고 싶은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두 번째 갈등은 사소한 말 한마디가 큰 상처가 되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가족끼리는 편하니까 말을 더 편하게 하시지요. 그런데 결혼한 자식 부부에게는 그 편한 말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집에 가서 냉장고를 열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 냉장고가 왜 이렇게 어지럽니? 내가 좀 정리해 줄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도와주시려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내가 살림을 못한다고 흉보시는 건가? 이렇게 상처받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장모님이 사위 집에 가서 아이가 노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 애가 이렇게 응석바디로 커도 되니? 장모님은 걱정이 되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위는 어떻게 느낄까요? 내가 아이 교육을 잘못 시키고 있다고 비난하시는 건가? 기분이 나빠집니다. 여러분, 이 자식 집에서 하시는 사소한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가
며느리 사위에게는 평생 기억에 남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며느리 사위가 예민해서가 아니라 그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본인 집에서 시부모나 장인 장모에게 평가받는 기분이 좋을 사람은 없습니다. 세 번째 갈등은 손주 교육을 둘러싼 세대 차이 충돌입니다. 이게 정말 많은 집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우리 세대가 자식을 키운 방법과 지금 젊은 부부들이 손주를 키우는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세대는 아이는 엄격하게 키워야 한다. 매를 아끼면 자식을 망친다. 밥은 그릇을 다 비워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자식을 키웠지요. 그런데 요즘 젊은 부부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이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 체벌은 절대 안 된다.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키웁니다. 여러분이 손주 집에 가셨을 때 손주가 밥 투정을 부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얘 안 먹으면 이따가 간식도 없어 하고 혼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옆에서 보고 있던 며느리 표정이 어떨까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또 시작이시네. 그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집니다. 손주 교육에 대한 참견은 며느리 사위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로서의 권위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내 아이를 내 방식대로 키우고 싶은데 옆에서 계속 다른 방식을 강요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이셔도 아무리 경험에서 나온 조언이어도 부모의 권위를 침범하면 안 됩니다. 어느 며느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시어머님이 오시면 제가 엄마 역할을 빼앗기는 기분이에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아프게 다가오는지요. 며느리는 엄마로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싶은 겁니다. 그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네 번째 갈등은 경제적 부담과 미묘한 눈치입니다. 여러분이 자식 집에 갈 때마다 선물을 들고 가시고 용돈도 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신다고 해도 며느리 사위 입장에서는 그게 다 부담이 됩니다. 왜일까요? 받은 만큼 돌려드려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입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자주 가시면서 자식 집에서 많이 드시고 자식 집 물건을 많이 쓰시면 이 또한 부담이 됩니다. 젊은 부부들은 아직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아이들 교육비도 내야 하고 자기들 노후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이 자주 방문하시면 식비도 더 들고 생활비도 더 나가고 소소한 지출이 쌓입니다. 이건 자식들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세대가 부모님 모시던 시대와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젊은 부부들은 맞벌이를 해도 겨우 먹고 살 정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해 드려야 합니다. 다섯 번째 갈등은 자식 부부의 갈등에 휘말리는 문제입니다. 이게 정말 조심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어떤 부부도 싸우지 않는 부부는 없습니다. 결혼한 자식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주 방문하시면 어쩔 수 없이 그들의 갈등을 목격하게 되십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와 아들이 사소한 일로 다투는 모습을 보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엄마 마음에는 아들 편을 들고 싶으시겠지요. 얘 남편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며느리에게 한마디 하시기 쉽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는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 자기 집에서 자기 남편 앞에서 시어머니에게 혼나는 기분이니까요. 반대로 며느리 편을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들이 섭섭해합니다. 엄마가 왜 며느리 편을 들어? 그리고 그 섭섭함이 쌓이면 엄마와 아들 사이도 멀어집니다. 부부 사이의 문제는 부부가 해결하도록 두시는 게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여러분이 개입하시는 순간 갈등은 세 사람의 문제가 되고 더 복잡해집니다. 이제 이 5가지 갈등을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자식 집에 아예 가지 말라는 말이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자식을 멀리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현명하게 관계를 맺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 모든 갈등을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 집에 가야 할 때와 가지 말아야 할 때를 명확히 구분하시는 것이 첫 번째 지혜입니다. 무조건 가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자주 가라는 것도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현명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먼저 가야 할 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초대받았을 때입니다. 자식이 진심으로 엄마 오세요, 아버지 오세요
하고 초대했을 때는 기쁜 마음으로 가시면 됩니다. 둘째, 손주의 큰 행사가 있을 때입니다. 생일, 돌잔치, 입학식, 졸업식, 발표회 같은 특별한 날에는 가셔야지요. 이런 날은 가족이 함께해야 의미가 있는 날이니까요. 셋째, 경조사가 있을 때입니다. 자식이나 며느리, 사위의 가족에게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 있을 때는 당연히 찾아가서 함께 해야지요. 이건 가족의 의무이자 도리입니다. 넷째, 자식이 진짜로 도움이 필요할 때입니다. 며느리가 출산했을 때, 자식이 아플 때, 가족 중에 큰일이 생겼을 때, 이럴 때는 달려가셔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식이 부모를 찾는 것은 진짜 필요해서입니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날에는 며느리, 사위도 진심으로 환영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그날만큼은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가지 말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첫째, 예고 없이 불쑥 찾아가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예의는 지켜야 합니다. 며느리나 사위 입장에서는 예고 없는 방문이 가장 스트레스입니다. 청소도 못했을 수 있고 편한 차림일 수도 있고 어쩌면 부부가 다투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고 없는 방문은 상대방의 일상을 침범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너무 자주 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가시면 안 됩니다. 한 달에 한두 번도 많을 수 있습니다. 셋째, 오래 머무시는 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방문하셔도 짧게 머물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몇 시간 정도, 길어도 하루 정도면 충분합니다. 며칠씩 머무시는 것은 며느리, 사위에게 엄청난 부담입니다. 언제 가실까 하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넷째, 자식 부부가 바쁜 시기에는 가지 마세요. 직장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아이들 시험 기간일 때, 집안에 큰일이 있을 때는 방문을 미루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시기에 부모님이 방문하시면 자식 부부는 정말 힘들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황금 비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식집 방문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번 방문해 3시간에서 4시간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정도를 기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보다 자주 가시면 부담이 되고 이보다 적게 가시면 너무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74세 되신 어느 할아버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은퇴 후에 외로워서 아들 집을 거의 매주 방문하셨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도 웃으며 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가 싸늘해졌답니다. 할아버님도 그걸 느끼셨지만 외로움 때문에 자꾸 가시게 되더랍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들이 진지하게 말씀드렸답니다. 아버지, 저희도 아버지 뵙는 거 좋은데 너무 자주 오시니까 아내가 좀 힘들어해요. 이 말을 들으신 할아버님은 충격을 받으셨지요. 하지만 현명하신 분이라 이렇게 생각하셨답니다. 그래, 내가 너무 매달렸구나. 그 후로 할아버님은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반나절만 방문하기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매번 미리 전화해서 이번 주 토요일에 3시간 정도 놀러 가도 될까 하고 확인하셨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버님, 이번 주 일요일에 시간 되세요? 아버님, 저희 손주 생일에 꼭 오세요. 거리를 두었더니 오히려 며느리가 할아버님을 그리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현명한 방문에는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반드시 예고하기입니다. 둘째는 짧게 머물기입니다. 셋째는 빈손으로 가지 않되 과하지 않기입니다. 이 3가지만 지키셔도 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자식과 건강한 거리를 두는 7가지 지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7가지는 제가 정말 많은 어르신들과 대화하면서 또 현명하게 자식과 잘 지내시는 분들을 보면서 정리한 지혜들입니다. 첫째, 먼저 연락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시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자식에게 먼저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 때가 많습니다. 목소리가 듣고 싶고 안부가 궁금하고 손주는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싶으시지요. 그 마음 자체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먼저 전화하시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식이 통화하기 편한 시간일까? 자식들은 일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이들 돌보고 있을 수도 있고 중요한 회의 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 전화가 오면 받자니 바쁘고 안 받자니 죄송스러워서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급한 일이 아니라면 먼저 문자를 보내세요. 통화 가능한 시간에 전화 부탁한다 이렇게요. 그럼 자식들이 편한 시간에 먼저 전화를 걸어올 겁니다. 이게 훨씬 배려 있는 방식입니다. 둘째 방문 전에 반드시 약속을 잡으시는 겁니다. 아무리 가까운 자식 집이어도 방문 전에는 반드시 미리 연락하셔야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방문해도 되겠니? 하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자식이 네 좋아요라고 해도 바로 가지 마시고 며느리도 괜찮다고 하더냐 하고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식이 다음 주가 좋겠어요 라고 하면 절대 서운해하지 마시는 겁니다. 자식 부부는 자식 부부의 일정이 있습니다. 그들의 일정을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부모님 편의대로 날짜를 정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셋째, 너무 오래 머물지 않으시는 겁니다. 방문하셔도 짧게 머물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 식사까지만 하고 돌아오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혹시 잠자리까지 묵으셔야 할 상황이면 하룻밤 이상은 피하세요. 그리고 머무시는 동안에도 너무 거실에 오래 계시지 마시고 자식 부부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일찍 잠자리에 드시는 것이 배려입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내 자식 집인데 뭐 어때 하시는데 이 생각이 바로 가장 큰 오해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식 집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닙니다. 손님처럼 예의를 갖추셔야 합니다. 손님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넷째, 며느리 사위의 영역을 존중하시는 겁니다. 며느리 집에 가셔도 부엌은 며느리의 영역입니다. 사위 집에 가셔도 서재는 사위의 영역입니다. 이런 공간에 함부로 들어가서 이것저것 정리하시거나 뭘 꺼내 드시거나 하면 안 됩니다. 냉장고를 열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족이어도 프라이버시는 존중해야 합니다. 부엌에서 음식을 도와드리고 싶으시면 먼저 물어보세요. 내가 뭐 도와줄 게 있을까? 며느리가 괜찮아요 라고 하면 도와주지 마시고 거실에 앉아 계세요. 며느리가 이것 좀 썰어주시겠어요 하면 그것만 도와주세요. 내가 잘 안다고 이것저것 하시면 며느리 입장에서는 내 부엌인데 왜 시어머님이 주인 행세를 하시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다섯째, 손주 교육에 간섭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손주 교육 방식이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으셔도 절대로 며느리 사위 앞에서 지적하지 마세요. 손주가 밥을 남겨도, 손주가 때를 써도, 손주가 스마트폰을 너무 오래 봐도 그건 부모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자식하고 둘이 있을 때 조심스럽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자식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서운해하지 마세요. 이제 자식은 한 집안의 가장이고 아이의 부모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키울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젊었을 때 부모님의 육가 방식이 낡아 보여서 따르지 않으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것과 같은 겁니다. 여섯째, 자식 부부의 일에 끼어들지 않으시는 겁니다. 부부싸움을 목격하셔도 모른 척하세요. 며느리가 아들에게 뭐라고 하는 걸 보셔도, 아들이 며느리에게 짜증내는 걸 보셔도 그저 지나가시면 됩니다. 두 사람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만약 자식이 먼저 엄마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하면 들어주시되 한쪽 편을 들지는 마세요. 그저 들어주시고 그래 그랬구나 하고 공감해 주시면 됩니다. 판단하거나 조언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가장 지혜로운 부모는 귀를 열고 입을 닫는 부모입니다. 일곱째, 전화와 영상통화로 마음을 나누시는 겁니다. 직접 만나야만 사랑이 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요즘 시대에는 적절한 거리를 두면서 자주 소통하는 것이 더 좋은 관계를 만듭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영상통화로 손주 얼굴 보시고 짧은 문자로 안부 전하시고 특별한 날에만 직접 만나시는 방식입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영상통화는 어색해서 싫다고 하시는데 한 번만 해보시면 금방 익숙해지십니다. 손주 얼굴을 화면으로 보면서 잘 지냈니 하고 물으시면 손주도 활짝 웃으며 대답합니다. 이런 작은 소통이 쌓여서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7가지 지혜를 말씀드렸는데 이걸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한 가지 핵심 원칙만 마음에 새기시면 됩니다. 자식 부부가 먼저 원할 때 다가가고 그들이 원하지 않을 때는 물러서기. 이 한 가지 원칙만 지키셔도 관계가 놀랍도록 좋아집니다. 그럼 이번에는 실제로 이런 지혜를 실천하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의 변화를 보시면 거리를 두는 것이 왜 진짜 사랑인지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자식이 먼저 찾아오기 시작한 어느 어머님의 변화입니다. 이분은 68세인데 예전에는 아들 집에 일주일에 2번씩 가셨답니다. 반찬도 가져다 주시고 청소도 해주시고 손주도 봐주셨지요.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남편에게 어머님이 너무 자주 오셔서 힘들다고 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으셨답니다. 얼마나 속상하셨겠습니까? 집에 돌아오셔서 며칠 울기도 하셨답니다. 하지만 이 어머님은 현명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매달렸구나. 이제부터는 거리를 두자. 그렇게 결심하시고 한 달에 한 번만, 그것도 며느리가 먼저 부를 때만 가시기로 정하셨답니다. 처음 2개월 동안은 정말 힘드셨답니다. 아들 집이 그립고 손주가 보고 싶고 며느리가 미워지기도 하셨답니다. 하지만 꾹 참으시고 대신 자기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동네 복지관에도 나가시고 오래된 친구들도 만나시고 책도 읽으시고 운동도 하셨답니다. 그런데 3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답니다. 며느리가 먼저 전화해서 어머님, 이번 주말에 오세요 하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아들도 자주 전화해서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고 안부를 묻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손주도 할머니 보고 싶어요 라고 먼저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머님이 거리를 두시자 며느리가 편해졌고 편해지니까 오히려 시어머니가 그리워진 겁니다. 너무 자주 만나면 소중함을 모릅니다. 적당히 만나야 반갑고 그리워집니다. 이게 인간관계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며느리와 진짜 친구가 된 어느 시어머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72세이신데 며느리와 관계가 안 좋았답니다. 사소한 일로 자주 부딪히셨고 며느리가 눈치 보는 것도 늘 섭섭하셨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분이 결심하셨답니다. 내가 먼저 바뀌자 며느리도 내 딸이 아니라 한 사람의 여자다 존중해주자.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먼저 방문을 확 줄이셨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간섭하는 것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며느리가 뭘 해도 어떻게 해도 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하셨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며느리와 둘이서 점심 데이트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닌 여자 대 여자로 만나서 커피 마시고 쇼핑도 하셨답니다. 이 작은 변화가 두 분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금 이 두 분은 진짜 친구 같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속마음도 털어놓고 시어머니도 며느리에게 고민을 말씀하신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머님, 저 어머님 사랑해요. 시어머니는 눈물이 쏟아지셨답니다. 평생 며느리에게 들어보고 싶었던 말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거리를 두셨기 때문입니다. 간섭을 끊으셨기 때문입니다. 며느리의 공간을 존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놓아주니까 돌아온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손주가 할머니 집을 제일 좋아하게 된 비결입니다. 이 할머님은 예전에 손주 집에 자주 가셨답니다. 그런데 가실 때마다 손주가 별로 반가워하지 않더랍니다. 심지어 할머니 왜 또 오셨어요 하고 말하기도 했답니다. 마음이 찢어지셨지요. 그래서 이 할머님은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자기가 손주 집에 가는 대신 손주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토요일에 손주를 자기 집에 불러서 맛있는 것도 만들어 주시고 함께 산책도 하시고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셨답니다. 손주만을 위한 특별한 날을 만드신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손주가 이제는 할머니 집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린답니다. 며느리도 한 달에 한 번은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 고마워하고요. 아들도 엄마에게 고맙다고 자주 연락한답니다. 거리를 두면서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신 겁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자식 부부의 이혼 위기를 넘긴 현명한 거리두기입니다. 이건 좀 심각한 이야기인데 교훈이 큽니다. 어느 어머님의 아들이 며느리와 심한 갈등을 겪었답니다. 이혼 직전까지 갔지요. 예전 같으면 이 어머님은 바로 아들 편을 들고 며느리에게 뭐라고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어머님은 현명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두 사람의 문제는 두 사람이 해결해야 한다. 나는 개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하시고 아들에게는 힘들구나 라고만 해주시고 며느리에게도 너도 고생 많다
라고만 해주셨답니다. 어느 편도 들지 않으신 거지요. 그리고 오히려 며느리에게 편지를 쓰셨답니다. 우리 아들과 결혼해줘서 고맙다, 힘든 일 있으면 말해도 좋다, 내 편에 서서 들어주겠다. 이 편지를 받은 며느리가 어땠을까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찾아와서 울면서 이야기를 다 쏟아놓았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묵묵히 들어주셨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아들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었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고 아들도 엄마의 지혜에 감탄했답니다. 만약 이 어머님이 개입해서 아들 편을 드셨다면 그 가정은 아마 깨졌을 겁니다. 거리를 두고 지켜봐 주신 그 지혜가 한 가정을 살린 겁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모두가 거리를 둠으로써 더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멀리 할수록 멀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존중으로 이어지고 존중이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인간은 묘한 존재입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소중함을 모릅니다. 너무 자주 만나면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적당히 거리가 있으면 그리워지고 그리워지면 소중해집니다. 이게 인간관계의 진리입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고 친구 사이도 그렇고 부모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자식 집에 덜 가시게 되면 그 시간과 마음을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식에게 향하던 에너지를 이제는 여러분 자신에게 돌리셔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식에게 매달리는 이유는 외로워서 혹은 할 일이 없어서입니다. 자식이 유일한 기쁨이고 손주가 유일한 낙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건강한 관계일까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유일한 기쁨이 되면 그 관계는 부담스럽습니다. 자식도 손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엄마 인생의 전부라는 무게가 자식을 짓누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식 말고도 다른 기쁨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식이 여러분 인생의 100%가 아니라 30% 정도가 되어야 건강한 관계입니다. 나머지 70%는 여러분 자신의 삶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먼저 새로운 관계를 만드세요. 친구들을 자주 만나세요. 젊은 시절 친구도 좋고 동네에서 새로 사귀는 친구도 좋습니다. 동년 배들과 만나면 서로 통하는 게 많아서 대화가 즐겁습니다. 혼자 계시지 마시고 꼭 사람들 속으로 나오세요. 취미 모임에 참여하세요. 노래 교실, 그림 교실, 댄스 교실, 서예 교실 같은 곳에 나가시면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도 몇 번 나가시면 금방 친해집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서 만난 분들과는 자식보다 더 편한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봉사활동도 큰 보람이 됩니다. 지역복지관에서 하는 봉사 어린이들 책 읽어주기, 혼자 계신 어르신 방문 봉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도우면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느끼게 됩니다. 자식에게 쓸데없이 매달리던 시간이 훨씬 의미 있게 채워집니다. 그리고 부부, 두 분이 계시면 둘이서 새로운 데이트를 만드세요. 젊은 시절에는 자식 때문에 못 해본 것들을 이제 해보세요. 함께 여행 가시고, 함께 영화 보시고, 함께 맛집도 다녀보세요. 결혼한 지 오래되었으니 그게 뭐 새삼스러워 하시겠지만 다시 시작하는 연애가 얼마나 달콤한지 모르실 겁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창밖을 보는 시간, 좋아하는 책 읽는 시간, 산책하는 시간, 음악 듣는 시간, 이런 작은 시간들이 쌓여서 풍요로운 일상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자유로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집 공간도 풍요롭게 꾸미세요. 화분도 놓으시고 좋아하는 그림도 거시고 편안한 의자도 사시고 따뜻한 조명도 설치해 보세요. 집이 편안하고 아름다워지면 굳이 자식 집에 가지 않아도 행복합니다. 내 공간이 내 낙원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에 들어가 볼까요? 지금까지 오랜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드린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혼한 자식 집은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집이 아닙니다. 그곳은 새로 태어난 가정의 공간입니다. 손님처럼 예의를 갖춰서 방문하셔야 합니다. 자주 방문하시면 며느리 사위에게 부담이 되고 손주 교육을 둘러싼 갈등이 생기고 부부 사이에도 금이 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이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상처가 됩니다. 가야 할 때는 가시되
예고 없이 가지 마시고 너무 자주 가지 마시고 너무 오래 머물지 마세요. 며느리 사위의 영역을 존중하시고 손주 교육에 간섭하지 마시고 부부 문제에 끼어들지 마세요. 직접 만나는 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전화와 영상 통화로도 충분히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자식에게 매달리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세요. 친구도 만나시고 취미도 가지시고 봉사활동도 하시고 부부끼리 또는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자식이 여러분 인생의 전부가 아닐 때 오히려 자식이 여러분을 더 찾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거리를 두는 것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더 오래,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서로 숨을 쉴 공간이 있어야 관계가 오래 갑니다.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히고 숨이 막히면 멀어집니다. 그런데 적당한 거리가 있으면 평생 함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식에게 전하고 싶은 진심이 있으시면 편지를 써보세요. 자주 만나서 말로 하는 것보다 가끔 정성스러운 편지 한 통이 훨씬 큰 감동을 줍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마음을 글로 담아 보내세요. 자식은 그 편지를 평생 간직할 겁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자식 집에 너무 자주 가고 계셨다면 이제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여보세요. 예고 없이 방문하던 습관이 있으셨다면 반드시 먼저 연락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자식에게 매달리셨다면 여러분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여러분과 자식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자식에게 매달리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그리고 자식과도 건강하게 사랑하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자신을 꼭 안아주세요. 그동안 자식 키우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며느리와 사위가 진짜로 좋아하는 시부모와 장인 장모의 5가지 특징입니다. 어떻게 하면 며느리 사위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담았습니다. 꼭 기대해 주세요.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꼭 필요한 주변 분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한 가정이라도 더 행복해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거리를 두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